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그리고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동일한 흐름이 나타났죠. AI 진영에 대한 밸류 부담이 부각되면서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중 5%의 하락, 시간에 추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 반도체와 코스피 그리고 AI 진영의 흔들림이 다른 순환매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제약이나 금융 쪽이 국내외에서 함께 올라서고 있는데 완연하게 섹터 순환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시기를 AI 반도체 진영에 대한 조정 시 매수 관점 대응을 하는 기회로 봐야 될까요?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벽 뉴욕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한밤 뉴욕 증시는 익숙한 악재들 속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AI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부각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2%까지 이 장중을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해가는 양상이었죠. 23,340선까지 후퇴하고요. S&P 500 지수 역시 1.2%의 마이너스였습니다. 어제 팔란티어가 실적을 공개했고 3분기 실적, 4분기 가이던스 전부 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가시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 실적 발표가 오히려 세론의 계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간밤 주가가 아주 크게 뒷걸음질을 쳤고요. 여타, 오라클이라든지 엔비디아 등과 같은 대표 AI 종목들의 급락까지 함께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오늘 키웠던 또 다른 이슈는 홍콩에서 열렸던 글로벌 금융인 투자 서밋에서 나왔던 여러 발언들인데요. 이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솔로몬 CEO는 앞으로 1에서 2년 안에 증시가 10에서 20%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모건 스탠리 CEO 역시도 최대 15%의 조정 가능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그게 거시경제적 충격 때문이 아니라 역시나 증시 고평가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위험 회피 심리가 두드러지면서 6% 급락으로 진행되고요. 장중 한때에는 이 10만 달러 선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10% 급등하면서 19선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주요 저항선인 20선에 근접해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익숙한 그 밖의 악재들도 여럿 있죠. 지금 셧다운이 오늘로서 35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자정을 넘기게 된다면 트럼프 1기 때 기록했던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인 35일을 깨게 되는 겁니다. 여전한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지금 연준 위원들이 이 12월 인하 여부를 두고 아주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인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 시장에서는 인하가 한 70% 정도의 확률로 베팅이 되고 있고요. 동결 가능성도 30%로 적지 않게 베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일단 팔란티어는 8% 가까운 급락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170% 넘게 급등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선행 PER이 무려 200배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각됐던 또 한 가지 뉴스가 빅쇼트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이 팔란티어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대규모로 취했다라는 뉴스가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사실 이게 9월 30일 기준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00만 주의 풋 옵션을 매입한 것이고요. 그 사이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또 올랐기 때문에 이 포지션에 대해서는 마이클 버리가 손실을 좀 크게 입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뉴스가 시장에서는 한 박자 늦게 부각이 되면서 역시나 오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AI 종목군들, 엔비디아가 장 마감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감 30분 정도 앞두고 나온 속보로 인해서 막판에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백악관 측에서 현재로서는 블랙웰 칩을 중국에 판매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낙폭 4%까지 벌렸습니다. 브로드컴도 3% 가까이, 그리고 AMD와
테슬라, 마이크론 등의 주가도 아주 크게 줄줄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5%대의 마이너스권이었는데요. 이제 연례 주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9번째로 지분율을 많이 들고 있는 홀더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머스크 CEO의 보상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라는 뉴스가 간밤에 들려왔습니다. 보상안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분율 9위 대주주이다 보니까 이런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이 표결 결과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 하면 대표적인 고평가 종목으로 분류가 되죠. 현재 선행 PER 기준으로 200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 약세에 동조됐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 역시도 매물 출회가 있었는데 다만 애프터마켓에서 리비안의 주가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현재 3%대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기차 인센티브 이 종료 직전에 사람들이 많이 전기차를 구매했던 효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돋보였던 종목들을 꼽아보자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애플 0.4% 올랐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이슈는 애플이 처음으로 저가형 노트북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슈가 들려온 건데요. 경쟁사들이 만들고 있는 윈도우 PC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고요. 가격은 1,000불 미만, 14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폰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고가의 프리미엄 전략 중심으로만 제품을 출시해왔던 애플이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하면서 저가 중심의 전략도 취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밖에는 주말 사이에 괜찮은 실적을 공개했던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도 2.5%의 강세로 진행됐습니다.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놨던 종목들 리뷰해 보겠습니다. AMD의 3분기 실적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이 36% 점프하면서 92억 5천만 달러, EPS 역시 1.2달러로 더블 비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부문별로 봤을 때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22%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잘 나와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실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클라이언트 부문의 매출이 46% 급증하면서 2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좋았고 사실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4분기 가이던스 역시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데에 대한 어떤 해석은 마진율이 생각보다는 아쉽다라는 평가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백악관의 대중 수출에 대한 어떤 규제의 목소리 그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서버 인프라를 제공하는 종목들의 시간의 시세도 좋지 못합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11%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현재 9%대까지 낙폭을 벌리고 있는데요. 사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매출이 각각 27%, 25% 점프를 하면서 어닝 비트, EPS 비트를 발표했고요. 다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경우에는 매출과 EPS 자체가 매우 부진하게 발표가 됐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인 테마의 센티먼트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AI 관련주들의 시세가 부족하게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AMD,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등 대부분의 반도체주들 역시도 약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킹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장 급락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더 중요한 날이겠죠. 브리핑은 짧게 끝내고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를 지금부터 민영 앵커가 살펴드립니다. 어제 장은 거의 오늘 뉴욕장에 대한 맛보기 국내장에서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순환매 성격을 띠고 AI 진영의 차익 실현이 있었는데요. 일단 코스피가 2.3%나 밀려났습니다. 외국인의 대거 매도가 있었고요. 개인들의 매수가 눈에 띄었죠. 수급의
손바뀜이라는 키포인트를 일단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서 이제 AI 고속도로 구축 선언 등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연설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많이 오른 진영에 대한 차익 실현의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이슈 속에서 반도체 진영의 일부 소부장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이 좋았어요. 바이오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강세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후반 들어서 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상향으로 마무리된 점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AI 진영이 조정이 나올 경우 수급의 우선순위를 받게 되는 건 코스닥의 총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 자주 전달드렸었는데 어제 알테오젠 그리고 비만 치료제, HLB그룹 투자 관련한 이슈 속에 이쪽으로 힘이 좀 모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1% 이상 상승으로 버텨낼 수 있었죠. 자, AI 진영의 차익 실현을 자극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블랙웰 칩은 가장 진보된 것으로 미국 이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만 해도 블랙웰 26만 장에 대한 얘기로 우리는 깐부 동맹에 환호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로 해석이 되면서 어제장에서는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됐죠. 업계에서는 이걸 뒤집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차익 실현의 센티 위축의 자극제가 되긴 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할 때 상승했던 현대차 등까지도 시가총액 상위 대형 이들이 5%씩 각각 내렸다라는 점에서 꽤 많은 지수 하락을 담당하지 않았나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미국장도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자 애프터에서 또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추가 하락을 더하며 6%로 전일 종합 하락을 기록했네요. 자, 이런 트럼프의 깐부 동맹을 깰 것만 같은 불안한 발언 또 있었고요.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 칩을 이용하는 데이터 센터 전기료 50%까지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대만 반도체 지수의 하락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던 AI, 반도체라는 키워드에 연결되는 국가 지수 종목들이 전방위적인 하락을 기록했던 어제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차익 실현과 순환매를 자극했죠.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의 움직임, 반도체 대형주, 조선, 방산, 증권 등에서 하락했고요. 키 맞추기로 이쪽에서 빠진 자금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얼마 전에 IBK 투자증권 종목 순환매를 준비하는 이들에 대한 편지를 같이 전달을 드렸었죠. 코스닥 쪽 종목들이 어제 그 패턴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 그 중심엔 어제 상승했던 알테오젠 있었고요.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 알보리에라고 오랜만에 저희가 얘기 많이 들어봤었던 그들 종목이 전체적으로 함께 올라서는 모습 있기도 했습니다. 자, S-OIL의 실적 이슈 속에 정유주도 정말 극강의 소외주 중에 하나였었는데 어제 올라서면서 소외주의 관심받는 흐름에 동참했죠. 7%의 상승세. 증권주 대비 못 갔던 은행주도 어제 은행 업종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에 힘 받아가며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프트웨어 종목들 어제 테마단으로 짚었던 유리기판주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상대적으로 못 갔던 지수 업종 테마가 가는 모습이 어제 나타났고 한마디로 요약은 순환매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순환매도 사실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올라갈 만한 명분이 있어야 순환매 타이밍이 왔을 때 치고 나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준비된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10월 달 내내 짚어봤던 내용이었죠. 10월 22일부터 업데이트하며 매일 제약바이오의 분위기 체크를 했었었는데 그 내용을 한 판으로 요약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는 2024년도 정말 알보리펩 등으로 해서 선제적인 바이오텍 종목들의 엄청난 급등이 있었죠. 그리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러자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던 상황이었고요. 12월에 대해서 약간 삐걱거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의 금리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유동성 장세 속에서 타 섹터 대비 소외되어 있었던 게 바로 바이오입니다. 거기다 때마침 한미 관세 협상 합의가 있었는데 의약품 부분에 대한 최혜국 대우 합의 이슈도 있었죠. 그리고 연말 연초 ADC 학회라던가 면역 항암 학회, 세계 비만 학회,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 이벤트가 많이 자리하고 있고요. 빅파마는 여전히 국내 바이오텍을 주목하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 기술들을 많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응집되어 있고 최근에 10월 중순이었죠. 대통령 주재로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한 얘기 등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 방침 의지가 피력되기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바이오 진영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면서 실적 종목들도 꽤 많이 늘어났고 말 한 발을 지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 등이요. 그랬던 바이오의 분위기는 기술 이전 기다림으로 피로도가 좀 누적돼 있었고 반도체 등으로 너무나 집중되어 있던 수급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10월 22일에 전달드렸던 내용입니다. 수급 이동의 계기가 필요했다. 그것이 특정한 종목, 예를 들면 알테오젠의 주도력을 확인한다던가 아니면 타 섹터에 수급이 불어질 만한 악재가 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타 섹터에 엄청난 수급 부러짐과 악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는 반도체 섹터의 차익 실현 빌미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이 있었고요. 이것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어제 제약 바이오 진영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된 업황의 분위기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개별 종목군들은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개별 이슈로서 이제 종목 이슈들을 정리해 드릴 때 부쩍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거론이 됐던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이오 쪽도 이런 개별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어제는 조금 군집성을 띠는 흐름이었죠. 자, 국내 이슈로 봤을 때 국민성장펀드에서 바이오나 백신 등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독감 환자가 1년 전 대비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10년 새 가장 강력한 유행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전달드렸던 HLB그룹의 투자 유치 이슈, 또 얼리텍비의 식약처 전문가위원회 일정이 잡혔다라는 점에서 지노믹트리 이런 개별주 이슈들이 국내에서 있었고요. 실제로 독감 관련 종목들부터 HLB그룹주, 지노믹트리 등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의 키워드도 있죠. ST팜 얼마 전에 실적 호조였다라는 점 짚어드렸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순이익이 드디어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티아도 실적이 좋아졌죠. 이게 프로티나도 있고 프로티아도 있습니다. 어제 프로티나는 1% 상승이었고요. 프로티아는 10% 이상의 상승을 실적 이슈 이후에 나타내기도 했네요. 이런 국내 이슈 속에서 최근에 줄기세포에 대한 이슈, 카티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티움바이오, 큐로셀 등의 종목들 어제 강했고요. 10월 에스모 후기에 대해서 IBK 투자증권이 항암제 봄이라는 타이틀로 보고서를 오늘 새벽 업데이트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에스모를 둘러봤더니 탑픽은 이거더라.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한미약품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보고서라서 오늘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에보뮌의 나스닥 IPO 일정이 또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신고가 흐름으로 9%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이 모였던 가운데 이 이슈들이 모일 때까지 제약 바이오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힘을 준 것은 바이오텍과 비만 치료제 쪽이 굳건했다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비만약 시장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노보노디스크, 화이자가 메세라를 두고 인수 경쟁을 펼치고 있죠. 또 노보노가 인수 가격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메세라가 밤사이 주가 20% 이상의 폭등을 또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또 메세라의 깐부 D&D 파마텍을 한 번 더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 전날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투자 소식이 있었죠. D&D 파마텍, 펩트론, 한미약품, G2G 바이오, 물론 장기 지속형 치료제, 주사제 이런 종목들은 약간 탄력도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파이가 더
크기는 했습니다. 올릭스, 삼천당제약, 인벤티지랩 등이 관련주로 볼 수 있고요. 에로에 대한 기대,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 등이 작용하면서 알보리의 종목들 어제 상승세였습니다. ADC가 진행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미국의 면역 항암 학회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 항암제 종목들도 어제 같이 갔어요. ABL 바이오, 이소앱지스, 티움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군들도 어제 여러 이슈 속에 각 분야별로 관심을 받으면서 어제는 군집성을 띄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오늘도 지속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자, 며칠 전이었죠. 바이오 각각의 깐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건 일라이릴리의 실적 이슈였다. 그리고 메세라 인수 경쟁이었고 에보뮌의 IPO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부터 에이프릴 바이오, 펩트론, 올릭스 진영이 같이 관심을 받았는데 이들의 동향 체크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체크할 때 엔비디아 확인하고 2차 전지 체크할 때 테슬라 확인하듯이 다만 바이오는 개별 기업들의 깐부가 다 좀 달라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큰 덩어리보다는 개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면서 오늘 바이오에 대한 전략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는 바이오고요. 그러면 조정나온 반도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뒤따르죠. 마이클 버리의 주도주 하락 배팅,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으로요. 이 버블론을 자극했고요. 급등에 대한 부담도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 투자 경고 예고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블랙을 안 주겠다라는 발언도 부담이 됐습니다. 자, 조정이 나왔는데요. 하나증권의 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내용 정말 눈에 띄었어요. 반도체 아니면 다이. 키 맞추는 장세 없다. 그냥 반도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일시적으로 횡보할 때 다른 섹터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영업이익률, SK하이닉스의 OPM 등을 예를 들고 있고요. 좋고요. 내년 핵심 투자 주체가 기관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기관은 실적 중심의 투자를 한다. 그런데 지금 국내 증시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 대다수는 반도체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정 시 반도체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귀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오늘 반도체 바이오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뉴욕도 전일 우리장과 동일한 흐름이었습니다. AI 밸류 부담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AI 진영이 일제히 다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상대적인 순환매, AI에서 금융과 제약 쪽으로 자금이 흘러갔습니다. 앞서 이슈가 있었던 메세라의 급등 등이 있고요. 테슬라는 빠졌어요. 고평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유럽 등에서 판매 부진의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내려갔습니다. 결국 금융과 바이오만 기억될 수 있는 뉴욕장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겠네요. 자, 애프터의 실적 요약이 되겠습니다. AI 진영에서 AMD는 마진율이 부진하면서 슈마컴도 EPS 가이던스가 부진하면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마진율 이슈가 되면서 좋은 실적이 있었던 것은 부각되지 않았고 애프터에서 결국에는 AI 진영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템퍼스 AI도 일단 흑자 전환에 긍정의 코멘트가 있기는 했었으나 애프터에서는 급락으로 EPS가 컨센을 하회한 점이 부담이 되면서 떨어졌습니다. 자, 암제는 매출과 EPS가 예상을 상회했고요. 연간 전망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장중도 애프터에서도 강보합 정도는 유지했고요. 화이자는 장중에 실적이 나왔었는데 매출 EPS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만 스트릿 컨센이 조금 높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하락했어요. 하지만 애프터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미국 내 종목들이 애프터마켓 상승 흐름에 동참하며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화이자는 노보노와 계속 공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따로 봐야겠죠. 한마디로 애프터도 AI 진영의 조정과 제약 바이오 진영의 힘내는 흐름 이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개별 뉴스긴 한데요.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하겠지만 그냥 의미가 좀 있을까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인데 지금 이런 코멘트를 한 사람이 눈에 띄죠. 바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한국 화장품을 얼마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대거 사서 본인의 인스타 계정에 스토리로 업로드를 했었죠. 그때도 이슈가 돼서 미나 앵커가 살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이후에 어제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발랐더니 내 피부가 지금껏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다라는 발언을 했네요. 자, 그러면 사간 것도 사간 건데 사서 발라보고 후기가 좋았다라고 하니까 또 혹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미국인들의 구매를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그녀의 인스타 250만 구독자들만 좀 봐도 좋지 않을까요? 자, 레빗의 구매 리스트 한 번 더 떠올려 봅니다. 조선미녀 제품들, 메디큐브, 토리든, 브리티, 리들샵, 메디힐, 마스크팩 등등이 이렇게 사진에서도 눈에 띄는데 그러면 조선미녀는 이것을 내다 파는 유통사 실리콘투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거고요. 메디큐브는 APR 그리고 VT 정도 확인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요즘 어떤가? 10월에 별 볼 일 없는 주가 흐름이었었네요. 그런데 좀 관심을 받을 만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깨알 같은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동해서 분위기 파악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오늘은 조정이 나와도 할 말이 없죠. 어제도 그리고 오늘 새벽도 AI에 대한 일정 부분 밸류 부담 우리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각오는 하고 그 파티를 즐기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기존의 패턴처럼 짧은 조정 이후 강한 반등으로 돌려줄지 아니면 완연하게 좀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지는 지금부터 지켜봐야겠죠. 일단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등에서는 조정의 언급을 좀 꺼내놓고 있고요. 트럼프의 블랙웰 리스크, 중국의 견제용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에 대한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쪽도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위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뉴욕장이 하락했죠. 그럼 AI에 대해서 우리는 조정에 대한 각오는 해야 됩니다. 다만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죠. 매수 기회로 볼지 아니면 일정 부분 분할 매도하며 이익을 챙겨가는 시기가 될지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는 준비된 대안으로서 연말 연초 학회 일정들 있고 깐부가 조금 요즘에 이제 메세라 이슈라던가 일라이 릴리의 활약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들리고 있어서 이런 깐부들의 움직임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약바이오는 워낙 개별 종목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테마단에서는 참 어렵죠. 유리기판 어제 모처럼 다른 AI 진영 대비 상대적으로 약했었기 때문에 어제 시세에 합류했는데 마침 이 타이밍에 AI 진영에 약간의 변동이 나온 상황입니다. AI 시대 선봉이다라는 보도가 유리기판 쪽에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어제의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더 민감하게 될 겁니다. 어제 대덕전자는 장 마감 이후에 좋은 실적,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어요. 다만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하필 좋은 실적 내놓고 AI 변동의 타이밍에 그 실적이 오픈된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 다만 대덕전자도 많이 올랐어요. 1년 동안 13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은행 부문 온다. 어제 미래에셋의 보고서였었는데 증권 대비 못 갔던 점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진정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의 여파가 더 흘러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일정입니다. 이제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오늘 쏟아지겠네요. 네이버부터 SKC, 그리고 에코프로, 카카오쪽, 두산에너빌리티, 고영도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SKC에서는 유리기판 코멘트 어떻게 나오는지 앱솔릭스에 대한 얘기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월드 ADC 학회가 3일부터 진행 중이고 세계 비만 학회 4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면역 항암 학회가 5일부터 바로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일정 속에서 두각을 나타낼
제약 바이오가 있을지 아니면 실망을 안겨줄 바이오가 있을지 이런 부분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국제 수입 박람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테슬라 측이 이제 중국에서 약간 FSD 로보택시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나오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이슈가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은 뷰티 쪽이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 CJ 그룹주 정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일정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약간 지수 자체와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쪽을 보는 게 맞나 싶은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또 음식료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K자가 앞에 붙은 섹터들이 시장의 흐름과는 다르게 재료에 따라서 또 상승하는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K푸드의 차례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도 생깁니다. K푸드 하면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이 중심을 잡고 있는데요. 삼양식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뉴스를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우지라면을 다시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36년 만에 우지라면이 다시금 세상 밖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예전 모델이고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라면입니다. 삼양식품의 주가 차트를 확인해 보신다면 올 한 해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었죠. 지금 보시면 이제 고점을 한 166만 원 구간에서 형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120만 원대까지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30만 원대까지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여전히 지금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우지라면 출시 소식이 다시 한번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지라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고요. 타겟 소비층 같은 경우에는 2030 세대 그리고 이 시절에 살았었던 현재 50대 세대를 겨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된 지 지금 며칠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소함과 매콤함을 모두 다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맛없던 조합이라고 하죠.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지금 그 안을 살펴보시면 고소한 소기름과 사골, 닭고기, 무, 대파, 청양고추 듣기만 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서 배가 고파지는 조합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리 접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물이 칼칼하고 얼큰하다. 다른 라면이랑 다르게 국물이 고소하고 깊다. 라면서 새로운 맛이다. 라는 평가가 대체적으로 지배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우지라면을 접했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매운 향이 너무 강해서 우지의 고소함이 다소 묻힌다. 그리고 과거 우지라면의 구수한 맛을 기대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극적이다. 이렇게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요. 어쨌든 지금 삼양라면이 다시 출시한 우지라면이 프리미엄 가격 정책을 갖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경쟁사 대비 월등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쟁사로는 하림의 더 미식 장인라면, 농심의 신라면 더 블랙이 꼽히고 있는 만큼 이 프리미엄 라면 시장에서 삼양식품이 다시 한번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 가격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 이유는 가격 저항력이 강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풀리면은 오히려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응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구매로 이어져서 그것이 단발적인 구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요로 이어지게 되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잖아요.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80% 정도 되는데 이 시장을 미리 확보를 하고 있는 만큼 삼양식품의 이 우지라면이 해외에서도 성과를 다시 한번 내면서 오히려 부스터
효과를 달고 해외 매출을 더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흥미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삼양식품인데 한 가지 리스크라면 불닭볶음면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었는데 이제 불닭 의존도를 좀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삼양식품의 우지라면이 국내 수요를 넘어서서 해외에서까지 수요를 땡겨와서 제2의 불닭볶음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여기까지는 이제 새로운 우지라면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삼양식품의 펀더멘탈 여전히 탄탄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 한 해 내내 끝없이 질주를 해왔었고 166만 원대까지 치솟았는데 지금은 120만 원대 그리고 130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밸류가 고평가된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내렸던 만큼 지금 매수는 힘들겠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펀더멘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증권가의 시각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DS증권에서 가장 최근에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190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 쪽으로 지금 팬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 만큼 팬덤 소비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보고 있었고요. 2025년 하반기 전망과 내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전망인데요. 우선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국의 관세 그리고 마케팅 비용 부담입니다. 이 부분이 실적에는 브레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런 리스크는 빨리 벗어 던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었죠. 그리고 기존 공장의 가동률이 축소가 됐다는 점도 하나의 브레이크 포인트로 짚히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점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판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세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밀양 2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중심의 수출 물량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시장 확장 기대감과 가동률 상승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판가 조정을 통해서 관세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 정도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짚어봐야겠죠. 밀양 2공장 가동이 이제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효과는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동률이 안정화되고 회복이 된다면 캐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을 더 크게 잘 찍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코스트코 같은 메인스트림 마켓을 공략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도 걸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쪽으로도 지금 확장하려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도 해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보자라는 증권가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봉지면에서 해외 사람들은 봉지라면보다는 용기면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 용기면 가동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수출 물량 또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투자증권은 삼양식품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가장 최근에 거의 유일하게 올려잡았는데요. 지금 20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가격 인상, 미국에서 라면 가격을 인상한다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려감을 덜어내줬다. 그렇게 된다면 업사이드는 더 열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보신 대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4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외국인의 수급이 불확실해서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는 시점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삼양식품 살펴봤고요.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면서 정말 그 여파가 다양한 섹터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K푸드도 그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보시면 젠슨 황이 빼빼로 그리고 바나나 우유를 건네주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빼빼로와 바나나 우유가 또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는 헤드라인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이 빼빼로 같은 경우에는 롯데 웰푸드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제과이기 때문에 롯데 웰푸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롯데 웰푸드의 3분기 실적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실적 자체는 감소했지만 주가 자체는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이게 크게 우려할 만한 실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분기 빙과류, 베이커리 쪽에서는 판매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수출도 확대가 되면서 매출액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7.3%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9% 하락했다는 점이 살짝은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다만 이것이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뭔가를 못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희망퇴직 같은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효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칸초가 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칸초 최근에 혹시 사서 드셔보신 분들 계실까요? 그 안에 이제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서 자기 이름을 찾는 것이 또 MZ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TS 정국도 그러한 자기 이름을 찾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팬덤 사이에서도 이렇게 칸초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하는데요. 칸초 판매량이 이번 이벤트 시작 이후에 일일 판매량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EO와 세븐일레븐에서 칸초를 판매한 9월 3주차 매출량을 살펴보시면 전년 대비 CEO에서는 501% 증가했고 세븐일레븐에서는 칸초 판매량이 전년 대비 60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의 700% 증가세였고요. GS25에서 9월 4주차 매출액을 살펴봤더니 전년 대비 1000% 넘게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또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이잖아요.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 같은 경우에는 이 롯데 웰푸드에서 생산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11월, 12월까지 빼빼로데이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11월과 12월 빼빼로로 우리가 땡겨왔던 실적이 또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푸드 공략인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음식료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들 K푸드를 먹고 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판매량의 회복 그리고 해외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국내 식료품 25년 상반기 가격 인상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2026년 영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또 한 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메인스트림 채널 입점 장기화 문제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트코라든지 미국 메인스트림 마켓을 잘 공략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납품을 잘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털어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흑자 기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 선봉장으로 라면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삼양식품과 농심이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불닭볶음면 일단 해외 매출 계속해서 잘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보다도 불닭볶음면은 그로써 이미 해외 팬덤을 탄탄하게 형성을 해낸 만큼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불닭볶음면을 넘어서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우지라면을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증설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농심도 이제 내년 그리고 내후년쯤에 증설 이슈가 있는 만큼 그로 인해서 해외 생산량을 조금 더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멘텀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시장이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이 모멘텀을 안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K푸드와 관련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네, 수요일 이분과 함께 반도체, 바이오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남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게 보면 코스닥의 상승세, 못 갔던 바이오 진영의 파이팅 넘치는 흐름이고요. 나쁘게 보려면 AI 진영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사이에서 저희가 시장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오늘 뉴욕은 어제 국내 증시와 동일한 흐름이었거든요. 전략 주시죠. 아유, 힘드네요. 월요일 날 가격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제는 코스닥, 이제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다른 쪽에서의 기회를 찾자. 지금 그렇게 해도 충분히 시장 수익률 피팅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였죠. 어제만 보면 제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월요일은 또 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하이닉스가 불을 뿜었었습니다. 최근 3년, 4년 동안 느끼는 건데 10월 말은 이제 미국 ETF 결산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이 10월 결산 또는 11월 말 결산으로 자기의 인센티브를 확정 짓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매도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은 이게 심리적 추정이지 수급은 추측만 할 뿐 시나리오를 써내갈 뿐 전망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비워냈었던 자금들이 10월 말 끝났으니 다시 채울 것이다라는 논리로 한번 급등이 나온 것이 아닐까 또는 그런 틈을 노린 자금들이 좀 쏠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되는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젠스랑 치킨해동 때문에 명분은 뚜렷하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명분 대비해서 어제는 좀 너무 또 맥없이 흘러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칩을 공급 안 하겠다는 것이 저는 장중에 확인을 했는데 어제 아침부터 우리 시장은 공격적인 외국인 매도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침장을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2조가 매도가 2조가 넘어가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했었던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월, 화요일 뉴스였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장을 보고 나니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하나씩 본다면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칩 절대로 못 쓰게 하고 최고급 성능의 칩은 우리나라만 쓸 거야. 그런데 실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수출을 해주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그 칩을 자기네만 쓴다면 엔비디아 폭락이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국에다가 주는 것의 칩에 대해서 너 그 칩 중국 들어가는지 눈을 부릅뜨고 볼 테니 관리 잘해 라고 하는 압박이었으리라 생각이 들고 일종의 해프닝 안 그래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법한 상황에서 반전을 주지 못하고 밑거리를 달지 못하고 흘러내려갈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명분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마이클 버리가 이제 매도 쳤다라고 하잖아요. 마이클 버리가 다 이제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빅쇼트 주인공이 붙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뉴스는 1년 전에도 있었어요. 찾아보십시오. 이분 말고 제가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명한 투자의 귀재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작년에도 있었던 일이고요. 실제로 워린 버핏도 꽤 오래전에 이런 인공지능주들 다 팔고 뭐 석유주들 사고 뭐 그래서 뭐 그분의 투자가 맞다 틀렸다 뭐 이거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맞았다 시간이 지나면 또 뭐 틀렸다 이런 해석들이 분분한데 이거 올해도 엔비디아 붙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맞을 수 있잖아 라는 논리가 좀 시장에서 먹히는 이유는 시장이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것보다는 시장의 내에서의 인공지능 섹터와 그것과 아닌 sek터의 양극화가 미국 시장도 굉장히 심화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거기에 이제 팔란티아가 빠졌다는 것이 이제 핵심 트리거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가 끝나고 지금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기저로 지수가 좋았었던 그 트리거는 저는 아직 이것이 ETF가 막 자금이 빠면서 지수가 완전히 끝난다? 이런 시장은 아닌데 안 그래도 시장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에 대한 피로감 그
그리고 여기저기서 보여지는 그동안 소외됐었던 섹터들에게 작은 호재에 나오는 급반등, 5G가 그랬고 그 전에 큰 논리에서는 2차 전지가 그랬고 어제 정유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은 이런 데서 좀 해법을 찾고 싶어 한다라는 것. 거기에 또 하나의 트리거, 또 우리의 시장의 두려움을 준 트리거는 암호화폐예요. 지금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코인부터 좀 보고 코인 투자 별로 안 합니다. 근데 무슨 시장에 있던 금리의 발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코인 쪽에서 작용되지 않았을까? 코인 보고 바로 10년물 국채 찾았어요. 국채 멀쩡하네? 뭐지 이건 또 했더니 이제 또 암호화폐 시장에 개별 변수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이 해킹당해서 네.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이슈들이 별개의 이슈인데 이게 마치 하나처럼. 하나처럼 터지고 나니까 이게 이제 불편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늘 개별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간 섹터 내에서 여기서 굳이 고집을 부리지 말자라는 것이 목표 주가 논리 따지지 말자라는 것이 월요일 방송의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개별적으로 일어난 뉴스들이 저는 코스닥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 코스닥이 되는 논리가 바이오가 오래 쉬었다라는 것과 2차 전지가 이만큼 올라와서 코스닥을 버텨낼 수 있는 핵심의 그 든든한 시총상위 종목군들이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맞은 것들을 봤었을 때 바이오가 빠질 뉴스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2차 전지가 요새 깨져나갈 뉴스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결정적으로 올라간다, 빠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라기보다는 네. 오늘의 시장의 핵심은 이 한국 시장의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는지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저는 코스닥이 급락에 나올 뉴스가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어저께 이 뉴스를 개별적으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유럽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했었나라고 바라보니 훅 빠져 시작했다가 이 빠진 폭을 쭉 만회하면서 이제 유럽 시장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너무 과잉으로 겁먹지는 말자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다양한 뉴스를 해석해서 바라본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의 특징은 제가 한국 시장의 순환매라는 특징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한국처럼 전 산업이 다 있고 시장 내에 그리고 전 산업이 다 매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거기에 선물까지 아주 발달된 시장이라는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한국 시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순환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한국 시장에 대한 납득이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아직은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너무 미국 시장에서 양극화됐던 것에 대한 어떤 키 맞추기 논리가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맞물린 그런 하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이 부러진다라는 조짐은 아직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어느 정도 AI 진영에 대한 조정은 모두가 공감하실 만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제 끌고 가는가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남아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뭐 지나치게 이쪽이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순환매 성격에서 소외주단이 일어설 만한 상황이 됐다 정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외주에서 일어나는 종목군을 살펴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앞서서 그냥 반도체만 따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네.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반도체 진영이 뭐 조정이 나왔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의 매매 전략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은 해봐야겠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너무 어떤 밸류를 보지 않고 수급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저도 부담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슈퍼사이클의 주가 랠리 고점이 이번 파동 랠리로 계속 갈 것이냐, 한 템포 쉬어갈 것이냐, 이 고민이 돼야 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과거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어땠었냐면요. 수급 논리로 봤었을 때 최바닥에서 개인이 사고 아주 중요한 매물벽을 돌파해낼 때 개인이 팔고 다시 고점을 만들어냈었을 때 개인이 사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과거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처음 말씀드린 거면 제가 나쁜 놈이죠. 근데 이미 8만 원일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갈 거다라고 제가 그 논리로 말씀드렸었거든요. 실질적으로 5만 원일 때 개인들이 팔았었다가 8만 원을 돌파해내면서 8만 4천 원 구간을 돌파해내는 구간에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다가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뚜렷하게 개인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단기적으로 너무 조금 부담이 되는 급하게 올라왔었으니 목표 주가를 찍어내는 전략은 피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월요일 날 이상한 말을 많이 했는데 막 야구 얘기도 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논리가 그 논리로 접근하시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수급으로만 본다면 지금은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것은 슈퍼사이클에 대한 비전은 저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계속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제 사실 오전에 좀 반가운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일 때 어제 소부장이 아침에 막 달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급의 낙수 효과가 옵니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 주말에 소부장과 관련된 논리에 이런 자료와 공부 데이터를 많이 뽑아놨었다가 이제 이걸 써먹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 중국이 칩 안 준다라는 이슈와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이 정도는 조정이지 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불편한데 라고 할 때 이제 소부장의 일부 종목들은 올라갔고 올랐죠. 일부 종목은 이제 조금 이제 상당 부분을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극적하게 되는 종목별 차별화 기관들이 자기 종목을 피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 분위기만 본다면 하이닉스가 빠지는 것이 소부장으로서 수급의 논리가 좀 낙수 효과를 받는구나 라는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 논리를 적극적으로 말하기보단 종목의 피킹이다 라는 종목의 기대감 정도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월요일에 이제 뭐 종목 얼마 가나요? 라는 질문 사양하시는, 거절하시는 이야기 얘기해 주셨던 거 기억합니다. 어떤 뉘앙스인지는 충분히 확인이 됐고요. 하나증권에서도 오늘 아침 그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 사이클에 대한 공감대는 명확하다. 왜냐하면 이익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증권은 되게 조금 표현이 반도체 5월 다이예요. 그러니까 키 맞추기 없을 것. 그냥 반도체. 네. 다만 반도체가 좀 횡보할 때 다른 쪽을 뭐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들로 약간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정도의 뉘앙스였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저희가 계속 추적하면서 전략 챙겨가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반도체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다가 이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지난주 후반부터 하셨단 말이죠. 바이오, 어제 드디어 다 같이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바이오 투자자분들이라면 드디어 왔다, 내 시간이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오는 어떻게 할까요? 바이오가 제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단한 호재와 악재를 넘어서서 기술적 대응하기가 편한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치고 가니까 바이오를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짤들도 막 돌아다녀서 그것을 보고 뮤제 살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사이클이 올 겁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월요일 날 이제 코스닥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 다소 오버하는 듯한 과거에 3천 갔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3천을 육박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함추장 참청한다는 소리야? 3천 갈 일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총이 커지면 코스피로 이전이 돼요.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3천 간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바이오에서, 코스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섹터가 오래도록 쉬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가 굳건하게 잘 지켜내고 있다 이런 논리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바이오가 좋았습니다. 좋을 법도 한 것이 이번 주에 바이오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뭐 월요일날 ADC 학회를 시작으로 해서 뭐 비만 학회, 면역 학회, 간 학회, 그 다음에 12월에는 혈액 학회까지 있죠. 지금 저렇게 종목을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말고도 저 종목 말고도 플러스 알파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지금 원래는 과거에는 학회가 있으면 학회 기대감으로 오르면 학회가 시작되면 셀이에요. 셀온이 됐었는데 지금은
오르지 못했었잖아요.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쉬었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학회 기대감이 아니더라도 순번으로 올만하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올랐을 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시장이 전망치한 것보다도 2배 큰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년 전에 바이오를 얘기했었을 때 그 버블의 정점은 비만 치료제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먹게 될 약이다라고 누구나 먹게 될 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빼고. 네, 저 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이오 내에서도 지금 알테오젠이 움직이면서 제가 월요일에 시총 상위 종목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움직임이 괜찮죠? 이제는 시총 상위 플러스 알파 종목군들이 확산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그래서 무슨 종목인데 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아, 나는 바이오 잘 못 사겠어. 그런 종목, 그런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코스피 바이오도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잘 가면서 이제 정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한 번씩 다 꿈틀댔으니 이 중에서 못 간 종목은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이 아직 못 갔네요. 한미약품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끝이 이 정도 오르는 것을 전제로 시총 상위 종목을 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처럼 바이오를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의료 AI예요. IT와 바이오의 합작인데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저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목으로 본다면 뭐 3빌리언이라든가 신테카 바이오, 이건 뭐 3빌리언 유전차 바이오 뭐 이런 데나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과 AI랑 반붙인다면 의료 기기도 보셔야 돼요. 그러면 큐렉소라든가 LNC 바이오라든가 뭐 피토스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치료제도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노믹트리, 툴젠, 뭐 3빌리언도 이것과 관련된 기업이죠. 그다음에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는 계속 ING인데 이것은 이제 순환메탄에서 보셔야 된다. D&D 파마텍이 대장이고 펩트론이 이제 이 자리에서 뚫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저는 펩트론이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바이오는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총 상위 안에서 보고 알테오젠 가니까 리가킴이 바로 쫓아갔거든요. 그런 안에서 보고 시나리오로 본다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에서 꼭 저 종목만이 아니더라도 저 앞에 있는 주제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텍, 알보리에 이런 쪽, 뭐 한올바이오파마 등도 될 거고요. 아니면 정말 우리 눈앞에 약으로 모멘텀이 있는 쪽, 뭐 지노믹트리, 그렇죠. 얼리텍 같은 경우, 맞습니다. 아니면 에보뮴, 에이프릴 바이오, D&D 파마텍, 메세라 이슈,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에서 개별 다 잘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거든요. 전 아픈 사람들 없는 세상이 좋아서 네.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좀 많잖아요. 한 3군데로만 좀 3개만. 네. 일단은 시총 상위주들을 시총 먼저 상위. 보시다라는 관점 속에서 아직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는 엑스코프리, 개인적으로 SK바이오팜. 네, 이제 SK바이오팜, 한미약품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가 탄력도는 셀트리온 제약이 좀 더 탄력도가 좋다라는 것에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보다는 그 시나리오 앞에 있었던 키워드를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주를 뽑는 거. 제가 여기서 한 종목 2-3개를 깊이 있게 말씀드릴까 생각이 들었는데 바이오는 그렇게 종목을 너무 깊이 있게 사랑할 것이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앞에 키워드를 중점으로 보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각 섹터 분야별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잡아주시는 함정남 차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계속 호흡해서 시장을 같이 의논하고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오픈이 됐어요. 제 HTS는 아직 오픈이 안 됐는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일단 프리마켓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확인이 되네요. 시총 상단의 대형주가 모두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6%
3% 밀림이네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차 등도 3%의 하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올라가는 쪽은 어디일까요? 제약바이오 쪽에 종근당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는 남북 경협주 정도 확인이 되네요. HLB그룹주, 글로벌 자산운용사 투자 유치 소식 어제 전달드렸죠. HLB그룹은 전일 상승세 이어가고요. 지노맥틀이 앞서 저희 얘기 나눠봤었던 종목인데 일단 7%의 정도 상승세, 툴젠, 유전자 치료제단에서 20%에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양지사를 비롯한 무슨 에너지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면 오늘 시장 분위기는 다들 가만히 되실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다. 한올 바이오파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거래량 상위권에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의 프리마켓 분위기입니다. 유리기판 좋았었는데 오늘 피롭틱스는 하락 6%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어떡할까요, 함 차장님? 저 안에서 얼추 얘기는 다 해봤습니다만 에너지단의 하락을 좀 짚어볼까요? 두에나 뭐 하나솔루션 이런 쪽? 뭐 두에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추세 살아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이 바닥에 있다면 고개 든다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두 종목이고요. 지금 하이닉스가 진짜로 6% 계속 빠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면 오늘 장 막판이 여기서 더 밀린다면 7, 8%로 마이너스를 끝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마이너스가 확 또 줄었네요. 말 끝나자마자. 그러니까요. 프리마켓이 이렇게 진짜 불편합니다. 분위기만 진짜. 봐야 돼요. 분위기만. 마이너스 6, 7%라고 한다면 오히려 오늘 아침 공략은 하이닉스다.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단타 트레이딩을 막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시장이라서 조금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는 멀쩡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했는데 너무 멀쩡하니까 또 조금 같이 빠졌을 때 같이 조금 빠져서 시작해서 나의 기회를 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이 아주 번잡스러운 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약은 네이버 실적이 나오고 있네요.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입니다.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일단 컨센 부합 정도에 과연 민감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줄 수 있을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2% 정도의 하락 출발이었었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추가적인 내용들 보시죠. 저는 지금 정말 딱 공시 한 줄만 보고 지금 곧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요. 반응은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신없네요. 반도체부터 해서 바이오 진영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2차 전지 어떻게 할까요? LG 엔솔 3%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 비롯해서 종목들 좀 하락하긴 했는데 2차 전지 ESS 중심으로 체크해 주신다면. 삼성 SDI가 뭐 단독 개별 뉴스이긴 했습니다만 SDI가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 같다. 계약 논의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계약 규모 등 확정 사항은 없어서 아직은 확인하고 보고 싶다라는 과정 속에서 2차 전지가 조금 기간 조정을 주면서 여기서 더가 말어 할 때 좋은 한 번에 떡밥은 던져 주었었습니다만 확실한 거야? 라는 확인을 좀 받고 싶다라는 것과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어저께 바이오가 워낙 좋아서 수급의 쏠림이 일단은 바이오에게 우선권이 넘겨져 갔다라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가 가려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 빠지더라도 사실 10월, 11월에 있었던 10월 달에 있었던 2차 전지 강세는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거 빠진다고 2차 전지가 끝났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는 2차 전지가 추세를 바꿀 바닥에서 오를 수는 있습니다. 저가를 올려서 바닥은 더는 안 빠지겠습니다만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명분이 되기 위해선 ESS라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갖다 쓰려고 하는 명분이 다 ESS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2차 전지가 뭐 많이 올라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급하게 올라온 감이 있다. 에코프로 수익률이 80%가 넘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쉰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볼 수 있고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이 순환매 바이오를 주장하는 것이 순환매 논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논리에서 이제 뭐 이 순환매가 다음 박자로서의 굳건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2차 전지는 저는 틀림이 없다라고 봅니다. 예쁘게 쉬는 것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속의 각 이슈들, 섹터에 대한 함정남 차장님의 뷰를 확인해 봤고요. 이제 저희도 수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전달 드리게 되네요. 네이버 실적 3분기 매출액 전년 대비해서 한 15.6% 증가세입니다. 예상치에는 한 3% 증가 수준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5,706억 원,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수준. 순이익은 7,264억 원, 예상치보다 한 46% 높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 2%대 하락이었었는데 일단 실적 내용 보면서 낙폭은 줄였어요. 1% 미만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의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제약바이오 쪽 참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로슈 측에서 이제 BBB 셔틀 관련해서 좀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보통 BBB 셔틀 하면 또 ABL 바이오 떠올리시는 그렇죠. 분들 있어서 이런 키워드들 잘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어렵기는 한데 또 나름 명확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선전하는 섹터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주요 섹터들 분위기를 봤는데요. 함정남 차장님, 그러면 소외된 쪽에 대한 키워드로 봤을 때 은행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미래에셋의 보고서 영향일까요? 은행주도 괜찮았는데 대응할 법하다 보십니까? 이제 주말마다 전 종목을 서치해 갈 때 다음 차례를 찾는 것이 넥스트. 저의 다음은 뭔데 할 때 은행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주도 많이 올라가는 은행주 말고 제가 제 논리로 봤었을 때 예쁘게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은행주들일 텐데요. 그 은행주들이라고 한다면 뭐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일 텐데 민주당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상법 개정 얘기가 시장에서 쏙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12월 정기 국회 때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야.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이제 사면 터라. 이제 이 얘기가 핵심일 텐데 시장의 관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와 정부의 방향이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을 법한 시장 상황에서 은행주가 참 예쁘게 잘 쉬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을 산다, 한국을 매도 다 팔고 나갔다 이런 논리로 막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지 코스피 전체로 놓고 보면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지금 코스피를 많이 올랐다는 논리로 은행주를 적극적으로 매도한다?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또 연말이 되면 배당이라는 이슈가 자꾸 키워드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맞네요. 관점에서 봤었을 그 때 시기네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대형주 안에서 해법을 찾고 지금 막 IT 얘기하는 거 막 조선 원전 에너지 얘기하는 거 전력기기 너무 필요가 지금 수익이 나도 어깨가 무거운 시장이거든요. 이런 종목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정책 쪽 한국 자체만의 어떤 정책 이슈로서의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 섹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은행주 안에서도 철저하게 쉬어갔었던 은행주 안에서 해법을 찾자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저는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은행주에 대해서 논리를 펼쳐주셨습니다. 저희 얘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쿠팡도 실적 소식이 이거는 앞서 나왔네요. 역대 최대 실적이었는데 쿠팡 관련한 종목들 뭐 단발적으로라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슈가 있다 정도이네요. 앞서 시청자분이 함정남 차장님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이분 어디 증권사시냐 했더니 시청자분 다른 분이 MTN 증권이라고. 저희는 증권사가 아니고 그렇지만 함정남 차장님과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런 조화로운 합은 인정해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입니다. 함정남 차장님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